예, 오늘 24장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제가 25장을 강의 노트를 슬라이드를 업로드를 했죠.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디맨드 사이드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크레딧 마켓에서 서플라이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사실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 이 중개 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금융 중개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국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 혹은 뭐 금융기관들일 텐데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져보면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뭐 어떻게 조달하게 되냐면 뭐 예금자들로부터 조달하게 되는 것이죠. 세이버라고 돼 있는데 뭐 저축하는 사람들, 뭐 예금자들이겠죠. 예금자들이 예금을 하면 이제 그걸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들이 얼마만큼을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을 대출해 줄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잠깐 마지막 부분,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 결국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디맨드 사이드와 빌리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미들맨의 역할 혹은 뭐 매치메이커의 역할을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 우리는 우선 크레딧 마켓에서는 디맨드 사이드에서 뭐 자금을 빌리려고 하는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 그 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여유 자금이 있는 가게와 기업이 이제 어떻게 자금을 공급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과 같은 중개 기관들을 이제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부르죠. 중개기관, intermediaries. 잠시 이제 은행과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잠시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예금자들 그다음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빙 디시전이죠. 기본적으로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은 뭐 가게나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소비와 특히 이제 가계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소비와 이제 미래 소비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consumption saving decis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얼마만큼 소비하고 얼마만큼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에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consumption saving decision이라고 부르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비교적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이제 간주를 합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과 내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기본적으로 다른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개념을 거시경제학에 도입하게 되면 오늘과 내일, 그다음에 뭐 오늘과 1년 뒤, 오늘과 10년 뒤에 내가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컨섬션 비헤이비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재화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화는 다른 재화가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의 소비라고 하는 것과 내일의 소비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베이글을 하나 먹는 것이 다른 것처럼 커피와 베이글은 서로 다른 재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소비라고 하는 재화와 내일의 소비라고 하는 재화는 사실 다른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해 보면 오늘 내가 10,000원을 소비하는 것과 내일 10,000원을 소비하는 건 다른 거라는 뜻이죠.
뭐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의 분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분을 굉장히 이제 엄밀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사람들이 얼마나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내가 오늘 얼마만큼 소비하고 내일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은 혹은 현재 소득이 더 많고 미래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이제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디맨드 사이드에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뭐 그때 그러지 못했지만 지난 시간에 그러지 못했지만 반대로 현재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고 미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입을 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어떨 때 저축을 좀 적게 할까 그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신용 공급 곡선을 도출해 볼 텐데 기본적인 맥락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sumption saving decision에서 오는 것이고요. 자신의 구매력이겠죠. 여기서 뭐 돈이라고 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 뭐 머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25장에 가서 우리가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돈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나의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더 많이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세이빙이에요. 우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요. 제가 저축을 하는 것은 결국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줄 거예요. 뭐 전부 다 빌려주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 대신 저도 사실 그걸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은행에 10,000원을 예금을 하면 이제 얼마만큼의 이자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은행이 어떻게 얻겠어요?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혹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빌려줘서 그 수익을 얻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은행들도 있어요. 제가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제 빌려준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머셜 뱅크와는 다른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투자은행과 같은 은행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서 섀도우 뱅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금융기관이든 저축하는 사람이든 일정한 대가를 생각하고 그 이자죠. 이자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거예요. 뭐 빌려주는 일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일정한 이자를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하겠죠. 결국 그건 누군가에게 랜딩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대출입니다. 빌려주는 것, 랜딩. 자, 그렇다면 저는 얼마만큼의 돈을 오늘 저축을 하려고 할까? 결국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것이 될 테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를 빌려주는 의사결정을 할까? 여기서 이제 저축과 빌려주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저축하는 것을 은행이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뭐 100%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상당 부분 누군가에게 빌려줄 거예요. 저축은 근데 대출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제가 저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명절에 이제 대학생들이 용돈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뭐 혹은 가끔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척들이죠, 그렇죠? 친척들이 다 나를 사랑하진 않지만 모든 친척이 저를 특별히 생각해주는 친척은 저한테 가까운 친척은 저한테 이제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친척이 이제 만약에 저한테 용돈을 뭐 한 100만 원을 주셨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100만 원 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용돈을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100만 원을 뭐 이번 주에 다 쓸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 이번 주에 다 쓸 수도 있고 그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뭐 다음 달 혹은 뭐 가을에, 뭐 겨울에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2학년이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의사결정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비교를 해서 현재 소비가 더 중요한 사람은 100만 원을 현재에 다 써버릴 것이고 이번 주라든가 혹은 이번 달에 다 써버릴 것이고 반대로 미래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구매력을 미래로 보낸 다음에 내년 혹은 연말로 보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100만 원을 소비하려고 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이자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선호겠죠. 타임 프리퍼런스예요. 사람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매력을 가급적 미래로 보내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반대로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끌고 와서 소비를 할 거예요. 오늘만 사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사결정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율이겠죠.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저축을 10,000원만큼 더 하게 되면 나는 오늘 소비를 10,000원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축한 만큼의 소비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대신 현재 포기를 하지만 포기한 금액이 미래로 갈 거고요. 구매력이 미래로 갈 거고 미래에 가서는 그 구매력이 1 플러스 R만큼 늘어나겠죠. 이자율이 R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현재 저축을 했어요. 그럼 100만 원만큼의 소비를 현재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100만 원의 구매력이 미래로 갈 텐데 미래에 가서는 그 100만 원이 그대로 100만 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R 곱해줘야 되겠죠. 원금과 이자율 곱해서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1.1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110만 원이 될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수반합니다. 이건 상충 관계죠.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세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소비를 희생함으로써 미래 소비를 늘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는 줄어들지만 미래의 소비를 늘릴 수 있어요. 그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기한테 최선의 결과물을 그냥 선택하는 것이죠.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은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할 것이고 현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저축을 하거나 오히려 차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선 이자율을 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달러를 저축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1년 뒤에 1달러는 1 플러스 R 달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1년 뒤에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1년 뒤에 구매력은 이제 110만 원이 되어 있겠죠.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현재 포기한 1달러가 1년 뒤가 되면 더 큰 구매력이 될 거예요. 더 큰 구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게 되겠죠. 현재 포기한 것은 똑같아요. 1달러만큼을 포기했어요. 1달러의 소비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데 1달러의 소비를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현재의 효용을 이제 희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전보다 도 높아졌다면 그러면 미래의 구매력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1달러를 내가 현재 소비를 1달러만큼 포기하고 저축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1달러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한 1,100원 정도니까요.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을 지금 내가 소비를 할지 저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자율이 전보다 상승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이렇게 아리까리한 사람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for sure 반드시 저축을 할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똑같이 100만 원의 소비를 오늘 포기해야 되지만 미래에 얻게 되는 구매력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저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실질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요. 실질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자율은 이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current consumption이 있으면 이제 future consumption이 있는 거죠. 현재 소비가 current consumption이고 미래 소비가 이제 future consumption이에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제 1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저축을 하면 1년 뒤에 이제 110만 원의 구매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율이 20%로 2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100만 원을 소비하면 이자율이 10%일 때는 미래에 11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자율이 20%일 때 제가 현재 100만 원을 소비하면 이제 1년 뒤에 12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는 제가 현재 100만 원을 소비함으로써 미래에 포기해야 되는 구매력이 110만 원인데 이자율이 20%로 상승하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12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미래 1년 뒤에 그 future consumption이 되겠죠. 그게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만을 두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자율이 바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현재 소비 100만 원에 따라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자율이 20%일 때 120만 원으로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럼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뒤에 포기해야 되는 미래의 소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더 비싸집니다. 상대적으로 미래 소비와 비교했을 때. 여기서 비교해야 되는 것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 더는 미래 소비 기준으로 더 비싸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비싼 거 적게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싼 거 많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중에서 뭐가 더 비싸지냐면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지고 미래 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예요.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더 비싸진 거 적게 소비하고 더 싸진 걸 많이 소비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100만 원의 금액이 좀 크긴 해서 뭐 조금만 쓰고 조금만 저축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이그젬플 1달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1달러를 지금 소비할 경우에 이자율이 높으면 현재 1달러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달러에 대한 소비를 미래로 보내려고 하겠죠. 현재 1달러를 저축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가 더 비싸지고 그 결과 저축은 늘어나겠죠. 현재 소비를 미래로 보내는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저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는 줄어들고 미래 소비랑 대체하는 거죠. 미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저축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이건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의 공급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 공급량이 늘어날 거예요. 저축이 늘어나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신용 공급량, 그래서 quantity of credit supplied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upply side에서 크레딧 마켓의 supplied 사이에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자율과 신용 공급량 사이의 관계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 공급 곡선,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서 왜 우상향하냐면 세로축의 변수는 실질 이자율이고요. 가로축의 변수는 자금의 규모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레딧 마켓에서 이제 빌려주려고 하는 자금의 규모가 되겠죠. 빌려줄 수 있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현재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를 미래로 보내려고 할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저축이라고 하는 경제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빌려주려고 하는 자금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크레딧 서플라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컨섬션 세이빙 디시전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빌려줄 수 있는 이제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 공급량이 확대되겠죠. 그런 간단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디맨드 사이드를 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크레딧 마켓에서의 서플라이 사이드를 봤으니까 크레딧 마켓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 상에서의 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언제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돌아가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죠. 이건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특정 시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데 그 경우는 사실 이 가격 변수와는 이제 무관한 다른 요인 때문에 공급 곡선의 이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 상의 이동,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 상에서의 이동과 movement along the curve가 이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고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곡선의 이동이에요. shift 한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봤듯이 이자율이 변하면 뭐 가계나 뭐 기업도 비슷하겠지만 주로 이제 가계의 consumption saving decision으로부터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제 저축이 늘어나게 된다는 걸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한 변화가 바로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자율과는 무관하게 다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가계 부문에서의 어떤 저축의 동기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부분에서의 저축의 동기 변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이빙 모티브인데 가계의 세이빙 모티브고요. 세이빙 모티브는 그냥 세이빙 모티브예요. 저축에 대한 동기. 여기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예비적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비적 동기.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업도 세이빙 모티브가 그러니까 firm의 세이빙 모티브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precautionary saving이에요. 예비적 동기. 뭐라고 부르냐면 precautionary 한 거예요. 이런 그 종류의 모티브를 이제 우리가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티브에 따른 저축을 precautionary sav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쁜 날이 계속 나쁜 날만 있을 것 같아요.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앞으로 힘든 날만 계속 올 것 같아요. bad days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비적 동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버퍼 스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버퍼 스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다음에 미래 소득의 큰 감소라든가 내가 예상했던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예비적 동기가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건 이자율과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불투명할 때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이 늘어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뭐 그냥 간단하게 너무 진지하게 문제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제 나이만 돼도 그렇게 정년퇴직 은퇴 이후에 상황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요. 정년퇴직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한 이제 55세, 물론 이제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정년퇴직이 시점이 훨씬 더 빠르니까 특히나 이제 증권 시장이라든가 그렇죠. 은행 쪽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난데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투신사 이쪽에서 이제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은퇴 시점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 형이 한 분 계시는데 50, 저보다 한 4학번 정도 위에요. 그러니까 50 조금 넘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채권 애널리스트였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되게 저희 이제 선배 후배 중에 되게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들이 몇 명 있습니다. 주로 채권을 분석하거나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뭐 그 이외에 너무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어서 주가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국채죠, 국채. 국채 가격이나 국채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더 쉽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조금 더 경제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 가격 예측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적 감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주가 예측하는데 이제 비교 우위가 있을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학 분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채권 가격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배형인데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거의 뭐 이제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뭐 리서치 센터장 이런 것도 역임하고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렇죠? 제 나이에 이미 제 나이에 은퇴를 했으니까 뭐 지금 어느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커리어죠, 저랑 굉장히 다른 커리어. 여하튼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죠. 정년퇴직. 정년퇴직이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미래 자신의 소비에 대한 준비를 할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다. 이자율과 상관없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작동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전보다 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면 예비적 동기가 전보다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크레딧 서플라이 커브는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 있어서 세이빙 모티브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리커셔너리 세이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얻었어요. 수입이 비용보다 크면 이제 파지티브 어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이번 분기 뭐 이번 텀에 상당한 실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몇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기업에 이윤이 발생했으니까 그 이윤을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의 형태로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디비던드죠, 그렇죠? 쉐어홀더들에게 디비던드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뭐 즉각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배당은 뭐 기간에 한 번씩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텀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윤이 발생했다 해서 뭐 즉각적으로 배당하는 건 아니고 의사결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영업이익을 이제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하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냐면 앞으로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돼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뭐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주주들한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눠주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내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투자의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투자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 은행이 있겠죠, 그렇죠? 투자를 위해 저축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잠시 은행에 맡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내 유보라고 불러요. 사내 유보. 그러니까 retained ear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내 유보를. 그래서 그 최근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일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 뭐 특정 정당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최근 얘기니까 무식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뭐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그 어떤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식한 척하는 거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가 이런 경제적 이론을 잘 모른다. 라고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업들이 이제 배당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내 유보의 형태로 캐시를 적립하고 있었어요. 2018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던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직전이었었어요. 그런 이제 그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사실 굉장한 리스크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리스크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뭐 얘기를 했냐면 사내 유보를 너무 많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왜 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건 뭐 사실 굉장히 메이크 센스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저축하고 있겠어요? 메이크 센스 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적 동기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내 유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쌓아두고 있으니까 사내 유보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사내 유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실현된 영업이익이 있으면 법인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을 다른 기업과 했으면 부가세 같은 거 내면 되는 거잖아요. 거래세죠 일종의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니까 거래세 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거래세 내고 그다음에 뭐 법인세 다 내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이윤이 리테인드 어닝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경제학자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국 경제 전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지 심각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뭐 저와 전공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여하튼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예비적 동기가 강화된다면 마찬가지로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 유고를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크레딧 마켓에서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확대가 되겠죠. 기업의 리테인드 어닝도 이제 예금의 형태로 은행에 맡겨둘 테니까. 뭐 기업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기업은 영화에나 나오고요.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 강남역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큰 건물 세 개가 있잖아요. 디지털 플라자도 있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은행이 수두룩해요. 한 5개, 6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에는 이제 은행이 안 들어가 있는데 삼성물산에 은행이 들어가 있고 삼성생명 건물에도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제가 봤을 때 거기 들어가 있는 은행이 3개인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변에도 은행들이 있고 왜 그렇게 법인 지점의 형태로 은행들이 삼성물산 1층에 임대료 내가면서 들어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KB은행도 거기 들어가 있고 우리은행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업들은 직원 숫자도 많단 말이에요. 임직원 숫자도 많아요. 좋은 기업들은 월급도 많이 주니까 한 달에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기업과 은행 사이에 벌어지는 트랜잭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막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씩 인건비 지급하는 것만 해도 수백억, 수십억 트랜잭션이 있을 거예요. 은행과 기업 사이에. 그다음에 뭐 다른 프로젝트라든가 다른 기업과의 트랜잭션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요.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주로 사담이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 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인하하고 그러는 게 정말 실물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만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5, 뭐 30살에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입행하셔서 30년 그렇게 일을 하시면 한국은행에 대한 업무는 고유한 업무는 정말 뭐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고 훌륭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석 능력이라든가 거시경제 분석하는 능력 저보다 더 훌륭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직원 월급만 주려고 해도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100억, 1000억, 몇 천억 단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일찍 돈을 인출하는 것과 하루 늦게 돈을 인출하는 것의 차이는 사실 무시하지 못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몇 천억의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그것만 해도 벌써 몇십억이에요. 하루 이자 하면 몇 억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크레딧 마켓 균형으로 넘어가세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크레딧 마켓 균형으로 가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크레딧 마켓은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경제 전체에 어떤 크레딧 마켓이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거시경제를 묘사하는데 대체로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틀린 분석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자금이 펀드가 거래가 되고 얼마만큼의 돈을 빌리려고 하고 금융기관들은 혹은 저축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빌려주려고 하는지 그러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자율은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크레딧 마켓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 시장 이자율, 크레딧 마켓에서의 이자율과
거래가 되는 신용의 규모, 크레딧의 규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크레딧 마켓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금방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크레딧 마켓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크레딧 마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높은 사람이 있고 크레딧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뭔가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고 할 때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 디폴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로 빌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간다든가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1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100명 다 크레딧 스코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100명 모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자세한 크레딧 마켓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그 미시적인 접근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금융 관련된 과목에서 배우실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관심은 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하는 분야도 잘 못하는데 뭐 남이 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그러기에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금융 분야를 하시는데 금융 경제학을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분야여서 주로 이제 금융공학 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전반 경제학적인 은행 뱅킹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어서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균형 이자율 R스타 그다음에 이제 균형 크레딧 규모 Q스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R스타보다 높다면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경쟁 시장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만약에 낮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테니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혹은 그 규모가 자금을 수요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경제 전체의 크레딧 마켓에서의 균형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디맨드 커브가 이동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이제 기업한테 투자를 하면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 텍스 크레딧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따른 투자 세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제 지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법인세를 조금 인하해 준다든가 관련된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전부 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기업이 나타날 텐데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내 유보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사내 유보가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을 하겠죠. 그 차입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많다면 그러면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자금 수요가 확대가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거래 규모는 크레딧의 거래 규모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두 번째 섹션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서 이제 디맨드 사이드가 여기 있고 수요 측면이죠. 크레딧 마켓에서 그다음에 서플라이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순서대로 했고 사실 이제 은행과 금융중개기관은 잠시 무시하고 마치 꼭 직접 세이버들과 바로워들이 만나서 이제 금융거래를 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런 중개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금융중개라는 뜻이고요. 중개기관은 intermediaries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기업이나 또 다른 가계 부문에 대출을 해준 론을 발행하는 것이 이제 대출이죠. 그다음에 이제 빌린 사람들은 기업들은 론에 대한 상환을 하고 그때 이제 반드시 이자가 없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은행은 그 중에 일부 이자 수익의 일부를 이제 자기가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은행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은행 주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증권사 주식은 가지고 있는데 은행 주식은 따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은행도 좀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어서 물론 예금은 하는데요. 은행의 어떤 은행 자체를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망하면 항상 국가가 뭐 줘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제 친구들이 많이 은행에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내고 뭐 주주들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도 지급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금자들한테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주겠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은행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러분 뭐 각자 서치해 보시면 뭐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저도 뭐 이런 곳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뭐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고 오승현 교수님은 증권사에서 일해 보셨었어요. 저는 뭐 이런 곳에서 일해 본 적은 없고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들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 Asset Management Companies 이건 뭐 자산운용사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는 자산운용사가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증권사에는 자산운용팀이 따로 존재합니다. 별도의 자산운용팀이 이제 증권사 내부에 존재하죠, 그렇죠? 뭐 대체로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다 자산운용사를 끼고 있어요.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자산 운용만 하는 자산 운용사가 또 있고요. 여기 이제 인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이제 몇몇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 따로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용하는 어떤 개별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규모는 굉장히 큰데요. 그 규모는 자금의 규모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물론 편차도 심하겠죠. 대체로 이제 인력 규모라든가 회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요즘 한동안 한참 시끄러웠던 지금 또 다시 이슈화 됐다가 잠깐 사그라졌어요. 사모펀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산운용사 통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실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헤지펀드라든가 사모펀드는 가능한 저는 안 하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이제 그림자 금융. 자산운용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뭐 증권사 내부에 있는 자산운용팀은 간단하죠, 그렇죠? 증권사가 이제 고객들로부터 뭐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면 이제 그걸 뭐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주식도 판매하고 뭐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거죠. 직접 이제 예, 여러분이 주식 저도 뭐 주린이에 해당됩니다만 주식 어카운트, 증권사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고 직접 이제 주식 거래를 여러분이 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증권사는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증권사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채 같은 거 발행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자산운용팀이 있으면 상품 개발팀은 또 따로 있겠죠. 자산운용팀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그 펀드 자산을 계속해서 이제 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헤지 펀드랑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랑 벤처 캐피탈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성격이.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펀드고요. 뭐 셋 다 공통점은 뭐냐면 소수의 자산가들, 워렌 버핏이라든가, 워렌 버핏은 자신의 그 펀드, 자신의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자산운용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 펀드를 구성을 해서 뭐 어떤 이제 투자 행위를 하는 건데,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헤지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사모 펀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는 벤처 캐피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헤지 펀드가 되냐면 유력 자산가들의 돈을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하락장에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든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흥국에 들어가서 원자재 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을 한 다음에 그 원자재를 개발하는 회사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든가,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뭐 여러분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됐었죠. 재작년부터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모 전직 장관께서 장관의 그 부부가 이제 개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신 분이죠. 지명자께서도 그 딸과 사위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담했던 그런, 대체로 다 사모펀드들이에요. 그 유력한 자산가들이 이제 자신의 돈을 모아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헤지 펀드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벤처 캐피탈은 다 같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는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력 자산가가 아니어서 여기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대체로 이제 들은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고요. 거래가 되지 않는 그 주식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매입을 해서 이제 회사를 인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M&A랑 관련해서도 사모펀드가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회사를 합병하고 싶을 때, 이제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를 찾아가서 이 주주와 거래를 한 다음에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B라고 하는 회사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해서, 그럼 이제 두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그럼 이제 두 회사를 합병을 해서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두 회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합병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상장까지 되어서 그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럼 유력한 자산가들이 왜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은 대체적으로 뭐 IT 소규모 IT 회사들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회사들입니다. 헤지 펀드라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모펀드가 헤지 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모펀드가 벤처 캐피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옛날에 뭐 구글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벤처 캐피탈이죠, 그렇죠?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투자했던 사람들,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몇몇 IT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음에서 카카오페이 이런 회사들 투자했던 펀드가 다 벤처 캐피탈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해질 것 같은 그런 IT 기업들이라든가 소규모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가 바로 벤처 캐피탈 펀드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대표적인 사례가 IB예요. 인베스트먼트 뱅킹입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인데요. 투자은행은 그 기본,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대조적인 은행이 바로 이제 커머셜 뱅크죠.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우리은행이나 뭐 KB,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머셜 뱅크고요. 커머셜 뱅크와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커머셜 뱅크는 우리 예금자들의 예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하고 그 조달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은행들을 이제 우리가 커머셜 뱅크라고 합니다. 예금을 예치하는 그런 은행들이고, 반대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예금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요. 예금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자본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력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IB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상품을 개발합니다.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몇 가지 안 좋은 사례들, 우리가 이제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된 계기가 사실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IB 투자은행의 이제 부실화 때문에 촉발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관련된 이제 IB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IB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희한한 금융 상품들을 아주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품들, 기존에 존재하는 금융 상품들을 다시 이렇게 결합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금융 상품들을 보통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꼭 다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파생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IB에는 에셋 매니지먼트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 기능도 있고요. 헤지 펀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본 조달한 자본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보통은 굉장히 낮은 수익을 내는 일들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예금자들이 알아서 뭐 이자율 1%, 뭐 0.5% 그런 이자를 받고 예금을 하는 그 예금자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약속을 하고 자본을 조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금자들한테 0.5% 이자율 주고 자본 조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키한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조달한 자본에 대한 어떤 리턴을 투자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가장 이제 위험했던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관심 있는 학생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여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국은 몰기지라고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가 다르고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뭐 LTV, DTI 뭐 이런 거 이제 다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나중에 오승현 교수님이 부동산 관련한 거 강의하시니까 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강의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대체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대출을 해줍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6억 정도를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완전히 얘기가 다른 세상이 됐죠. 옛날 같은 경우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6억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상환하지 못하면 이 집을 그냥 팔아버리고 금융기관이 6억을 회수해버리면 돼요. 집값이 6억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갑자기 옥션이죠. 옥션. 경매 시장에 이 집을 그렇게 내놓으면 뭐 대체로 6억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제 금융기관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 회수가 가능해요. 채권 회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 집값이 6억 밑으로 떨어질 때가 문제겠죠. 그건 뭐 제쳐두겠습니다. 우선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6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대체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 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6억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한 2억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있어요. 뭐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한 1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1억 정도 대출 받으면 지금 이자율에서 한 달 내는 그 이자 부담이 한 2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1억 대출 받았을 때 20만 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대출 행위는 굉장히 좋은 대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내야 되니까 뭐 약간 주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면 뭐 해피한 것이지만 철저히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을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매달 20만 원을 직장도 있어요. 매달 20만 원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자 상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거예요. 상품을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사실 판매한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로부터 매달 20만 원, 예를 들면 1억씩 빌려갔으면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죠. 실제로 예금한 사람들한테는 한 0.5% 이자만 주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막 2%, 3%씩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팔면 팔수록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을 거예요. 이제 아이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중은행,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는 이런 금융상품을 아이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다른 것들하고 막 어떻게 결합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품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요. 이걸 이제 Mortgage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MB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IB가 이걸 가지고 와서 새로운 금융상품,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다른 금융기관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 금융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IB가 이걸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리만 브라더스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MBS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MBS라고 하는 걸 다른 금융기관들한테 파는 거예요. 누가 사냐면 우리은행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웃기는 게 기초 자산이, 그러니까 MBS라고 하는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은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담대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납부를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 한 이 상품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와서 다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투자은행들은. 그러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금융상품들은 그냥 그 자체로 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집을 이제 회수를 했는데 주택시장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막 2억, 3억에 거래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 90%까지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9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값이 막 2억, 3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9억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MBS라고 하는 금융상품에 골드만삭스가 만든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되었던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MBS도 구멍이 뚫리는 거고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고 상품이. 그렇게 되면 이걸 매입한 금융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이걸 판매한 금융기관들 많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엮여 있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비가 하는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시티뱅크에 대한 밸런스 쉿, 재무제표고요. 재무제표가 소개가 됐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시티은행이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접고 철수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시티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항상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제 나이 되면 자 재무제표고요. 밸런스 쉿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티뱅크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 가보신 학생들은 누리관인가요? 누리관 1층에 지하 1층인지 1층인지 구분은 안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1층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1층이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1층에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층 올라가야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이제 자산과 부채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자산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부채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회계학 배우시면 다 배우시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회계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은 왼쪽에 자산, 오른쪽에 부채. 이건 내 거 여기다가 적고요. 여기 네 거 적는 거예요. 내 거는 왼쪽, 내 게 아닌 건 이제 오른쪽에 적는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경제 행위를 하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이지 뭐 여기에 예수부채가 뭐고 금융부채가 뭐고 이런 걸 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행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자산 시중은행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산 항목에는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뭐 당연히 캐시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 상품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걸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보시면 뒤에 이제 그 금고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볼트 캐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볼트 캐시. 볼트 캐시 포함해서 이제 중앙은행에 얼마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25장에 가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그중에 이제 몇 퍼센트를 반드시 그 은행은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법정 지준금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을 이제 지준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그러한 지준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기 금고에 은행 금고에 있는 현금, 그 다음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시중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예금 같은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채권 같은 여기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도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대출채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출채권. 대출채권은 뭐냐면 은행이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준 거예요.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게랑 가계대출, 그다음에 이제 법인대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빌려준 거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이니까 자산의 항목, 자기 돈으로 장사한 것도 아닌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의 항목에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이외에 뭐 투자 자산이라든가 투자 부동산, 뭐 해외 부동산 매입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부동산도 투자하기도 하니까 그 이외에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제가 다시 카테고라이즈를 했습니다. 이제 세부 항목들은 훨씬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보기 좋도록 다시 이제 정리를 했고 이게 2019년이에요. 네. 자산 총계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니까 332조 원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332조 원이었는데 2019년에 자산이 2020년에는 자산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2020년에는 358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출 채권도 286조 원이요. 지금 286조 원이고 작년에 재작년 기준으로는 268조 원이죠, 그렇죠? 네. 대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부채를 기록하는데요. 우리은행 입장에서 부채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예금한 돈이겠죠. 예금한 돈, 이게 바로 예수부채예요. 디파짓. 예금자들이 예금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디파짓이에요. 시중은행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냐면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출 채권의 형태로 기업이나 또 다른 가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출 채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금융 부채 뭐 있을 수 있고요. 금융 부채라고 하면 뭐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D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한 거고요. 그다음 발행 사채에 포함이 되겠네요. 네, 금융 부채는 뭐 CD와 같은 형태로 금융 상품을 발행해서 차입을 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직접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입 부채, 그다음에 이거 다 빌린 돈이란 뜻이에요. 기타 금융 부채 이렇게 포함해 보면 부채가 277조 원이고 자산 총계는 358조 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자본과 같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조금 더 하고 제가 2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